네, 안녕하세요. 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저 입국을 했는데요. 유네스코에 발표하러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프랑스 시간으로는 12시 12분이라 자야 될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시차 적응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이 저희가 8시까지라서 한 3, 4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을 답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얘네가 누굴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캐릭터의 그 마스코트 캐듀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귀여워하는데 도대체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일까 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어떤 동물일까요? 곰처럼 생겼죠? 곰이 맞습니다. 네, 북극곰을 김초기 원장님이 정하신 건 아니시죠? 누가 정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 하여간 저희 캐디스의 원장, 마스코트로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맞춤형 교육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뭐 하이터치는 원래 있던 용어긴 한데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적용한 거는 제가 3인 공조로 쓴 책에서 AI 교육 혁명에서 썼던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AIDT를 포함해서 지금 미래 교육의 지금 정한 제목이 바로 교사가 이끄는 교육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대전환과 AI 시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최고 전문가분들이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즘 우리 아이들이 듣는 건 1.5배속이나 한 2배속으로 듣는다고 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화여대 학생들 교수님들 수업을 굉장히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원래 이렇게 동영상 1.5, 2배속으로 막 듣던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으니까 교수님 말씀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찍어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 1, 2, 3,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혹시 5차, 6차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1, 2, 3,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차수 전환이 지금 어려운 것 같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원래 1, 2, 3, 4차쯤 가면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난다. 오늘 밤은 몇 차까지 가실지 모르겠는데 유머로 드리는 말씀인데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네요. 네. 디지털 전환이 한 20년 주기를 이제 왔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전산화의 시대가 아마 여기 제가 오늘 나이대를 보니까 한 대부분이 이걸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 종이에다가 이게 손글씨 쓰던 시기에서 한글이 막 도입되던 80년대 90년대 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 가장 중요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타자 200타를 기준으로 해서 한글 워드 200타 넘냐 못 넘느냐인데 거기서 300, 400타쯤 치면 존경 받던 이런 시절이 있고 500타쯤 가면 뭐 거의 굉장한 실력인데 이 타자를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제가 볼 때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조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그 굉장히 높은 관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타수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타수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 이 시기일 수 있고 그 이후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나오면서 파워포인트, 엑셀 등등이 아마 이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과 이메일이 등장하면서 또 이것도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죠. 미국에 자료 보낼 때 DHL로 빨리 보내 해도 또 보냈는데 또 이건 왜 써 그러면 다시 보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A대를 해서 이거 세 개 다 경험하신 세 번의 물결 다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 수 있는데 요즘 우리 20대면 뭐 변화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쓰거나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썼는데 뭐 무슨 사이트 가보면 누구들을 주 시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뭐 그 안 좋은 점은 무엇이 부작용은 뭔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쓰시는데 얘들은 그렇게 안 써요. 그걸 우리가 애플의 혁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이크 세 개째 차고 있네. 네. 오늘 어깨가 왜 무거웠더니 마이크 어깨가 무겁습니다. 애플이 나온 이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애플 제품을 써보시면 요즘에 언박싱을 박스를 열었을 때 뭐가 없죠? 매뉴얼이 없어요. 설명서를 없앨 때 왜 설명서 없앴? 직관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쓰는 거죠. GPT 써보면 아시겠지만 챗GPT의 설명서 읽고 쓰고 그냥 뭔가 젊은 이는 읽어보고 원리인지 부작용은 뭔지 뭐 이런 거를 다 공부해. 여기 이 자리 그 연령 때 20대는 안 들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 물결을 타고 넘어가고 한 사람들은 성과가 10배, 20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 우리 경험해서 여기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오히려 4, 5, 60대는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20, 30대는 이게 웨이브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쓰는 것 같지만 잘 못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잘 못 쓰는 부분 좀 이따가 또 말씀하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니아에서 정의한 게 전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이, 어, 그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우리 기업들에서는 이 J 커브를 우리 바라고 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바로 J 커브 스타트업들이 바라는 J 커브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파급 효과나 이 확장성이 너무 넓다. 그래서 업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부에서 확산돼서 쓰고 있고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바로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에 잘 적응한 개인과 조직은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지만 여기서 뒤떨어지면 확 차이가 날 수 있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 격차, 제가 오늘 아침에 돌아왔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많이 느낀 게 바로 디지털 격차인데요. 저희 발표에서는 막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년 3월에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발표들을 살펴보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교육을 할까? 기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논의하고 있는 정말 전 세계 유네스코의 각 국가의 이고 제 발표를 보면서 부러움 가득 찬 눈길로 저 인프라가 다 있단 말인가? 애들한테 디바이스가 다 있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캐리스 우리 역대 원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캐리스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체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뭐예요? 우리 도산 선생님 제가 갑자기 네? 우리 기관이 뭐였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도산 아카데미 설명, 죄송합니다. 도산 아카데미 설명도 아까 AI가 해주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야, 이런 변화가 정말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챗GPT, 뭐, 챗GPT가 LLM으로 시작해서 지금 LMM으로 바뀌어서 이제 다 하는 거죠.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것들을 다 해주는 이런 시대가 와서 하루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GPT-4, 5 쓰시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4, 5 쓰시는 분, 무료 버전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 다양하게 있으신데요. 저는 솔직히 3.5가 무료 그냥 유료만 계속 업데이트하는 하는구나 알았더니 이제는 4를 무료로 이제 내렸더라고요. 아마 서비스 차원인 것 같긴 한데 이 4, 5와 4, 또 4가 있을 때 3.5와 4.0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학 이 글쓰기 제가 교수님 글쓰기 과제를 해보면 두 분이 요즘 챗 GPT 하는데 그래서 다섯째까지인데 다른 거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에 나머지 30% 고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는 쓰고 있고 30%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통계를 안 봤는데 챗 GPT 사용자 이게 엄청난 제이콥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6월 중순 이후로 정체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쓰고 있다. 사용자에서 성인보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도 GPT를 많이 쓰는 유저였는데 요즘은 이제 원장이 돼서 안 쓰는데 교수할 때 제일 좋은 점은 이화여 때도 조교가 있어가지고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PPT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내가 사람이 말하는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막 그려가지고 오는데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바꾸고 고쳐와 그럼 다음날 또 만들어 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했다 그러고 돌려보내야 돼. 3번 시키면 교수의 갑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까지밖에 못 시키는데 챗GPT를 쓰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내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한 학기에 조교는 500만 원인데 챗GPT는 얼마예요? 22불 곱하기 6 몇십만 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조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그렇다고 제가 조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조교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중계되고 있어서 잘 말 실수가 안 되는 조교 선생님 되게 잘하는데 얘는 24시간 동안 해줄 수 조교 선생님한테는 6시 넘으면 카톡을 보내면 안 되죠. 안 됩니다. 9시 이전에도 보내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아이디어는 언제쯤 떠올라요? 한 1시쯤 막 자다가 딱 깨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그냥 묻어놓으면 다음날은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뭔가를 메모하고 작업을 새벽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너무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교수님들은 특히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 제가 특강을 많이 했는데 교수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같은 생각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글은 막 계속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하나의 나의 아이디어를 표현을 달리해야 되는데 이걸 학부모용으로도 했다 학생용으로 했다 초등학생 대상 강의할 때도 있고 막 하는데 그 원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요. 내 아이디어만 넣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써줘봐 그러면 얘도 초등학교 사례에 맞게 만들어주고 그 조금만 고치면 제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맞춤형 교육이 왜 지금 필요한가인데 왜를 빼면 그냥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하시는 보세요. 없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해.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할까? 지금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교육학의 상당 부분의 이론과 연구가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까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인데요. 왜 할 수 있느냐?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는 책에 이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책 제목을 우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 책은 원래 조금 다른 내용으로 골딘이라는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의 책인데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술이 발전해서 교육이 뒤떨어지면 사회적인 격차가 심하다. 비용이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이 20세기에 미국의 세기로 만든 가장 중요한 게 중등학교를 공교육화한 게 미국의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따서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아마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잘 그렸어요. 이 그림 잘 그렸는데 기술과 교육이 과거에는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압도할 때 이때는 사회적인 격차가 심하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교 교육의 발전으로 학교의 공교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번영과 격차 줄어들었다. 번영은 늘어나고. 근데 지금 다시 디지털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승자 독식 사회와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럴 때 교육의 역할은 뭐냐? 바로 J커브가 필요하다. 점프업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린 건지 어디서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부가 그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학교 교육 시스템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뭐냐? 대생산형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교육 과정을 많은 사람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격차는 늘어난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정해진 시간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춰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에 맞춰 아이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의 게이 학교 교육 시스템의 근본 이걸 고치 많이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장하고 비슷해서 공장형 학교라고 여기 있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바로 기술 학교 벨트 위에 올려놓으면 초일에 이렇게 뚜벅뚜벅 시간만 지나면 쓰고요. 두 번째는 학습 수준인데 없어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공장에서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품질 관리를 못하는 공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을 때 고3 수준을 다 익히고 졸업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졸업은 시켜주죠. 출석 잘했는데 졸업 못한 학생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 품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학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교육학에서 개인별로 학습의 속도가 다르다는 걸로 우리가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은 학자가 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이거를 가정을 상관없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수업을 봤을 때 우리 아이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까요? 모르겠어요. 교수 표정이 분명한 모르냐고. 그냥 왜냐면 봐야 돼. 왜냐면 진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표정만 보면 선생님들 다 알아요. 지금도 재미있어 하시는 분하고 없어 하시는 분 제가 표정만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면 안 돼.
재미없다고 하면 또 재미있게 해주려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 개인차가 적성과 수업 이해력과 학습 지속력인데 제일 큰 차이는 수업 이해력도 있지만 지속력은 정말 다릅니다. 그죠? 아이들이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야간 자율학습을 해보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가면 옆에 있는 여학생을 한 3시간 동안 안 일어나요. 저 여학생을 내가 그 경쟁 상대로 삼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안 일어나는, 10분만 지나면 들썩들썩하는 학생도 있고, 이 너무 개인차가 다 다른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보면 그 교육은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애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블룸이라는 학자가 완전학습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학습 이론은 아주 간단하게 이 수식을 만들었는데요. 개인의 학습의 성과는 그 학습 목표에 필요한 시간이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제공해주면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가 필요한 학생한테 5의 경험을 주면 일이 돼서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시간이 이옥하 학생하고 김도현 학생은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5가 필요하고 10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5만 제공해주면 이옥하 학생은 100점 맞아서 막 칭찬받는데 김도현 학생은 50점 맞는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못 때문에. 그러면 이옥 학생이 되고, 너무 죄송한데 김태현 학생 고상도 중학교 벌어 하면 반대로 학교에서 점점 더 격차가 현상이 있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건 그렇게 이 맞춤형 학습을 하면 그냥 컨벤셔널한 강의식 수업에서는 이런 분포, 정상 분포 곡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형성평가라고 피드백만 해줘도 평균이 1시그마 정도, 1표준 편차 이동하고요. 여기에 교사가 한 명씩 붙어서 튜터를 해주면 2시그마 정도 이동해서 전체 학생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이걸 미국에서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못하죠? 돈이 없어요. 한 명 한 명한테 선생님을 다 붙여줄 돈은 어느 나라. 그래서 이런 튜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지만 이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줬는데 학교 교육이 가진 교실의 가장 핵심 문제를 우리가 투 시그마 프로블럼이라고 표현해요. 프로블럼은 1대1 교수를 해주면 성공할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기 때문에 그거가 이렇게 정상선처럼 나온다. 우리가 풀어야 될 교실의 문제, 그냥 일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실 세팅의 문제를 우리가 시그마 프로블럼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연구하기 뭘로 만들어 볼까 하고 연구했냐면 컴퓨터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인텔리전스 시스템, ITS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붙을 수 없으니까 이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투시금 정말 잘 해결한 2등 나라가 ITS를 안 씁니다. 튜터링 시스템을 진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엄 전에서 학업 성취도 1, 2, 3만에 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쌤 수 없어서 아세요? EBS 바로 국가 과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속도에 맞게 동영상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국가가외와 사교육을 통해서 튜터링 시스템을 구현한 대한민국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인데 이제 대단하다 못해 연간 사교육비가 27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계 조사에 의한 보니까 실제로는 더 높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 돈을 그냥 1인당 나눠주면 12년간 학생 수 나눈 거 12년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대 평가 시스템에서는 사교육을 받아서 점수가 안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1등, 2등, 3등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그러니까 다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극장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강의를 다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회장님께서 일어나시면 뒤에서 안 보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 일어나야 돼. 다 같이 약속하고 앉읍시다. 그래서 앉으면 돼. 근데 아무도 안 앉아. 앉읍시다. 그러고 나만 서 있으면 내가 유리해. 그래서 주변에는 사교육 받지 마세요. 다 받죠. 나만 받으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힘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능합니다. 2009년에 사교육비 증가 추세가 2009년에 감소했습니다. 10년 감소했는데 17년 요 변이 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조찬 모임에 초대 말씀드릴 오늘 다 말씀 안 오시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와서 사교육 문제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에 미국에서 만든 ITS가 바로 튜터링 시스템을 컴퓨터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 ITS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미국의 교육을 혁신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석을 20번 풀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풀어. 왜 안 푸는 거죠? 애들이 애들 왜 안 풀까? 근데 ITS도 이것만 따라가면 다 잘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아무리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는데 부모님들 자녀 보면 얘가 좀 더 막 하면 막 올라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안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찾은 게 바로 AI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AI가 기반이 된 ITS를 AI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이 AI 코스웨어만 잘하면 애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다 AI 코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아무리 이 학습 자료가 있어도 애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동기를 부여해 지속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안 한다고 들어보시잖아요. 주도 학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애가 거의 없어. 한 동네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 된다는 게 요즘에 강남 사교육인데 의대반 있잖아요. 의대반. 의대반 성공한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의대 못 가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그 아이를. 그런 부모님들이 돈 모아서 그 클래스를 운영해 주는 건데 실제 성공하는 애는 한두 명 있어요. 이 문제들이 ITS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계속 만들어서 EBS 단추도 있고 저희 캐리스가 만든 속독 수학 탐험대 팽톡이 있는데 이게 효과성 검증을 해보면 효과가 있게 나오는 연구니까 연구 결과 A의 효과가 낮아지. 그래서 우리가 2000대 15
스쿨이라고 미국에서 실리콘만 가지고 교사에서 실질적으로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사회성도 떨어져서 해결을 A를 가지고는 교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 그 방향이 하이터치 하이테크인데요. 하이테크보다 중요한 건 뭐다? 하이터치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교사의 하이터치가 너무 중요하다. 또 부모의 하이터치가 중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을 거두면 가 있어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이테크 쪽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비판을 AI 디지털 교과서 비판받는 건데요.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코스여니까 이렇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식만 적이 중요하다. 허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4, 5살 때 고래가 나는 그림을 그리면 찾기로 막 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걸 대표적인 아이들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고래가 바다에 사는 걸 몰라서 하늘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도 그리는 애가 진짜 창의적인 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그린 걸 우리가 창의적으로 막 생각하는. 근데 지식을 쌓고 지식 간의 융합과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바로 창의성이다라고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요 어떤 토론회에서 유명하신 철학과 교수님께서 지식이 시대가 왔다 그러셔. 다음 지식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왔다가 중요합니다. 어디 예의지 태도냐 표현이냐가 아니라 좋은 질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생각에서 나올 수가 있고 생각의 소재가 바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바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역량을 우리가 KSA라고 표현하는데 knowledge, skill, attitude가 중요한데 지금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 아들이 고3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식만을 묻고 있다. 인재의 중요한 그 평가 기준으로 지식만을 묻고 있죠. 그래서 수능 만점 맞으면 최고의 인재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아들이 만점 못 받아서 그럴 것도 있지만 하여간 만점을 맞는다고 그 아이가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역량과 태도, 인성을 잉크루트 대표님 오셨는데 분 계실 사람 아니야. 지식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실제 문제 해결 역량이 있고요. 여기에 좋은 태도까지 갖추고 있으면 최고인데 그런 사람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학교 교육이 지식만을 묻고 있는 것 아닌가. 지식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고 뭐 깊이 있다고는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싸울 수는 없지만 하여간 수능의 점수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3번째 초대받으면 대입제도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따로 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내년 이후에 와야 되겠는데 너무 자주 오면 또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오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6C라는 것을 개념화했는데 개념적 지식, 컨셉추얼 날리지가 중심에 있고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컴퓨팅 사고, 융합 역량의 스킬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애티튜드에 해당하는 이 캐릭터가 중요하다. 이게 저의 6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한다고 할 때 미래 교육의 방향은
이런 뭐 OECD는 KSA로 지금 종합을 했는데 저는 이 6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과정 철학에도 큰 방향이 있는데 노잉만을 강조하는 게 있고 두잉을 강조하는 뭐 이게 어떤 건 보수고 어떤 건 진보라고도 하는데 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지식이 된다. 이 철학은 지금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의 지식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활동과 노인과 두잉이 결합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육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리멤버하고 언더스탠드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걸 100점으로 했을 때 100점이 있는데 방향은 이 낮은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플라이, 애널라이즈, 이벨리에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지식 활동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미래 교육의 방향의 노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플립 러닝인데 플립 러닝은 교실에서 쓰고 있는 이런 비중, 시간의 비중 볼 때 리멤버하고 언더스탠드에 너무 많이 이 삼각형에서 넓이가 제일 넓잖아요. 근데 이걸 플립 뒤집어 보면 교실에서 이 내용보다는 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책상화가 플립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플립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AIDT가 나온다면 리멤버하고 언더스탠드에 해당되는 것 자기 속도에 따라서 학습하고 활동함으로써 고차원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AIDT의 활용 수법으로 지금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질문의 문제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who, what, where, when, how, why까지 우리가 평가 문항으로 시작된다면 이게 바로 암기 중심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치렀던 많은 평가가 바로 이 질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잘 살긴 했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 위의 것에 대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도록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주체도 바뀌고 체제도 바뀌어서 좋은 말들이 다 들어있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담은 건데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완화. 이런 돈을 들여서 소개하진 않았지만 어느 단체에서 교원 단체에서 야 까지 들을 수 있다는 그건 뭐 저는 감소 효과는 4조 이상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T가 도입되면 사교육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환되는가에 그 프로세스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방과 후 시간의 제로섬 싸움이라고 보는데 방과 후 시간을 누가 맡아주느냐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만 예를 들면 방과후에 숙제를 누가 내주고 있냐, 학교에서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럼 아이들이 지금은 학원 숙제와 학원 평가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 평가는 맞춤형 평가라고 하겠죠, 사교육에서는. 그 역할을 학교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격차 해소도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좋은 사교육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면 좋은 수준 맞춤형 교육을 정부의 비용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 격차 해소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가 하느냐? 바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없는데요. 공적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서비스인데 학생 맞춤형 교육은 이미 사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옛날에 책 사주는 게 아니라 요즘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 AI DT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 학교에서 교사용으로 만들어줬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AI 코스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 점은 뭐냐? 바로 AI 보조교사 역할이다. 그래서 AI 코스웨어가 그냥 한 학생을 도와주는 거라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실 내에서 팀이 주체가 돼서 아이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개별적 피드백을 해. 이게 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있고 잘하는 나라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어요. 요거는 학생 AI 튜터링 시스템은 있는데 이건 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야고요. 그런데 공교육 세팅에서 선생님이 25명, 3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맞춤 교육을 할까에 대한 시스템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일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유형은 있지만 공교육에서 전면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은 처음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AI 교과서는 거들뿐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도구이고 실제로 교사가 전체를 다 총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별 교육을 학습을 할 때도 동기부여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튜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줘야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에 지금 투입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우면 잠이 드는 아주 숙면형인데 캐릭터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수업의 혁신 이 효과가 AIDT 플랫폼의 각 민간 업체에서 교과서를 다 잘 개발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디바이스랑 와이파이가 잘 돌아가줘야 되는 게 두 번째 조건. 그 세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건 이 교사가 이거 잘 활용해 줘야 되는 점. 수업을 바꿔야 되는 점이 제일 중요한 변수고, 그 다음에 학생 뒤에 학부모가 계신데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 점인데, 이게 곱하기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곱하기 함수라서 0에서 1까지의 별량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교육부랑 민간이 열심히 캐리스랑 해서 이것도 일로 만들고 인프라도 사실 일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난 안 써. 그럼 이제 0이 돼버리면 모두가 다 0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변수 우리가 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면 잠이 잘 안 해요.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0이 돼버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전임 때 하신 그때도 그런 이 캐리스는 하여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오픈을 앞두고 이 변수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이 상황에 있다. 그래서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만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 함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교사 역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K, 컨텐트 날리지는 그 각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페다고지컬 날리지는 교수 학습 평가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교육학적 역량이고, 그다음 페다고지컬 날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일부에 계셨는데 이제 AIDT가 왔기 때문에 AIDT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AIDT가 나왔다고 AI 연수만 받아서는 교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수업은 TPEC이라는 거로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CK, PK, TK가 결합된 상태로 세화된 역량을 가지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TK와의 연계성이 있어야만 수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연수를 그냥 기술 연수 그래서 지금 연수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CRCF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제가 유네스코에서 발표했는데 이 클래스룸 레볼루션을 하기 위한
컴피턴시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래서 CRCF라고 하는데요. 교실 혁명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정말 이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활용 방법이 있고 끊임없는 성찰을 해야 되는 이 21가지의 역량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연수를 만들었고 지금 10,000명의 선생님들이 선도적으로 하셨고 이거를 35만까지 늘리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인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6C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디지털 역량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냐 기본 역량이 중요하냐고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소중해요?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체화된 지식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곱하기 이 생성형 AI와 같은 이런 디지털 역량이라서 역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 둘 다 100인데 디지털 역량이 10이고 1이다 그러면 이 10배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관점으로 본다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여기를 더 쌓는데 오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 독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독서인데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제가 학부모 특강할 때 항상 여기까지 막 디지털 막 얘기하고 95% 얘기하다가 결론은 독서로 이제 맺는데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역량을 키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우리 애플이나 MS의 그 설립자들이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독서와 여행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디지털 역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독서와 사고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캐리스 원장으로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은 캐리스에서 독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독서를 관리해 주는 이 시스템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물론 안 되고 이제 다 리터러시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독서 활동들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개별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AIDT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중요한 건 교사의 역량이다라는 거고 인재 역량도 중요한 것이고 디지털 역량은 계속 변화하는 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의 내용 역량이냐 교장 선생님의 역량이냐에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교장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제 배워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120세까지도 얘기하는데 60이면 반 안 사신 거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멈추기엔 너무 젊어. 그래서 60, 70이신 분들도 나머지 반의 인생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이 요즘 나오는 AI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활용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써보시면 된다라는 것으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